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있는데,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제 비밀 키, 대칭 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 프로토콜이고, 이때 확립되는 키는 보통 단일 세션에 사용하기 위한 세션 키가 됩니다. 그리고 키 확립 프로토콜은 크게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 과정이 키를 전송하거나 동의하는 과정, 실제 키를 확립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키 확인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데, 키 확인하는 과정은 자신과 상대방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을 때 그 5번째 프로토콜 보면 서버한테 달라고 했더니 서버가 주죠. 그럼 내가 그 앨리스가 밥한테 그걸 줬어요. 그럼 거기까지가 전송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앨리스도 키를 갖고 있고 밥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메시지를. 이제 거기까지 끝나면 키 확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교환 또는 전송하는 과정이 앞부분. 그래서 양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게 되면 서로 진짜 똑같은 키를 가졌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로 구성이 되게 되겠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키 확인하는 과정은 비교적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값을 암호화해서 교환하면 돼요. 그래서 나도 제가 갖고 있는 키와 내가 갖고 있는 키가 같구나.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럼 키 확립 프로토콜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분류할 수 있어요. 키를 생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서버가 생성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키 동의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암호 기술, 대칭 키만 쓰냐, 공개 키도 쓰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여하는 사용자 수는 2자냐, 다자냐, 뭐 이렇게 보통 보시면 돼요. 물론 3자도 조금 구분해서 보는데, 크게는 2자, 둘 간에 또는 다자, 2자, 다자. 그래서 생성한 주체에 따른 프로토콜은 키 전송하는 프로토콜. 얘는 뭐냐면, 키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참여자 중에 한 명이 키를 생성해서 다른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쓰는 프로토콜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칭 키 기반에서는 보통 TTP라는 걸 써서 이 TTP가 키를 생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5단계 거쳐서 봤던 그 프로토콜은 키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서버가 앨리스가 요청하면 서버가 생성해서 앨리스가 받아볼 수 있는 형태, 밥이 받아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줬죠. 그래서 그런 서버를 키 분배센터라고 그럽니다. 키 분배센터. 키 중개센터는 키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중개하는 역할만 해요. 앨리스가 생성해서 서버한테 주면 서버가 밥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서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TTP는 각 사용자하고는 장기간 키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들끼리는 서로 장기간 키가 없는 거지. 그러면 서버에게 만들어줘 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이게 내가 만든 키니까 밥한테 전달해 줘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주로 보통은 서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능력이 더 많고 연산량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키를 생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서 중개센터 방식보다는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프로토콜은 키 분배 센터 방식이에요. 서버가 키를 생성해서 나눠주는. 그 다음에 키 동의 프로토콜은 각자 생성해서 각자 랜덤 값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가지고 키를 만드는 건데, 키 동의 프로토콜은 서버를 보통 안 쓰는 자체 강화 방식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키 확립을 키 동의, 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실제 프로토콜을 보면 알 거고, 혼합 방식은 한쪽은 전송 방식이고 한쪽은 동의 방식인데, 이거는 그냥 영구적인 용으로 그냥 언급된 거지, 실제 실세계에서 혼합 방식의 프로토콜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키 전송 중에서도 키 분배 센터를 이용한 방식이고 아니면 키 동의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수에 따른 분류는 이자간과 다자간. 근데 요 사람이 3자간 자체가 방식의 키 동의 프로토콜 제안하는 이유에는 2자, 3자, 다자간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자간과 다자간. 여러분들 메신저 생각해 보시면 메신저 할 때 1대1로 어떤 사용자 한다. 그때는 이자간이 필요한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다자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3자든 4자든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은 지난번에 먼저 살펴봤듯이 키의 비밀성. 그 확립하고자 하는 사용자들 외에 다른 사용자들은 키를 얻을 수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보통 이제 서버, TTP들 쓰는 경우에는 TTP도 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TTP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A, B 외에 서버도 그 키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키 동의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자체 강화 방식이니까. 키의 최근성을 알아요. 수신 키가 이전 사용자 없는 입안에 생긴 키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 키의 용도. 이게 앨리스와 쓰는 것이 맞는 키인지, 뭐 이런 용도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성 주체. 키 전송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이 받은 키가 서버가 생성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 확인. 나랑 확인하는 그 상대방이 밥이 맞는지, 내가 밥하고 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상대방이 자신이 의도한 상대방인지, 그 다음에 키 확인. 그 참여자와 나하고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지. 똑같은 키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5가지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확인이라는 개념 말고 키 무결성 개념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키 확인이 더 중요하다. 키 무결성보다는. 그래서 키 무결성, 예를 들면 키 전송 프로토콜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키 전송 프로토콜. 서버가 좀 쉽게 생각해서 서버가 4비트인데 1010 키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값도 1010이야. 그럼 키의 무결성이 만족된 거죠. 그렇죠? 이게 키의 무결성이에요. 근데 얘는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 그럼 무결성이 깨진 거죠. 근데 상대방도 1012로 받았어요. 그럼 둘 다 무결성은 깨졌죠. 근데 키 확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같죠? 확인이 됐죠? 그럼 이거를 쓰면 안 될까요? 이거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단 비밀성은 만족이 되면, 우리가 랜덤한 키를 교환하기 때문에 랜덤한 키인데 한 비트나 두 비트가 뭔가 오류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근데 재수 없게 똑같이 바뀌었어. 앨리스가 받은 값하고 밥이 받은 값이 같아. 그래서 키 확인했더니 서로 잘 풀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의 비밀성하고 키 확인이 만족이 되면 키의 무결성이 만족이 안 돼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결성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얘가 이걸 1010 줬으면 1012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걸 받더라도 키 확인이 되고 이 프로토콜이 키의 비밀성을 만족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면 저렇게 무결성이 만족이 안 된 키를 써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의 무결성보다는 키 확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키 확인이 되고 이 프로토콜이 비밀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이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에서 키 확인 과정 추가는 간단하게 이렇게 추가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한테 KAB로 암호화된 어떤 값을 줘서 내가 KAB로 풀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키로 맞게 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풀었더니 MB를 보면 되겠고, 쟤도 NA를 아니까 보면 되겠고, 요 두 개는 서로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준 걸 그대로 누가 토스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못 주게끔 키 확인할 때 쓰는 이런 내용들이 다르면 돼요. 그래서 앨리스가 줘서 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밥이 줘서 앨리스 입장에서 밥이 KAB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암호문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 확인. 그리고 요건 얘인데 78년도 얘예요. 얘는 81년도 얘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맘때만 되더라도 이런 프로토콜을 제안해서 훌륭한 논문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제안한다고 해서 누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78년도에 제안됐던 이 프로토콜은 안전하지도 않아. 안전하지도 않아. 이쪽 A한테는 최근성이 보장되는데 얘한테는 최근성이 보장이 안 돼. 이 프로토콜이 아마 우리가 시도 4에서 봤던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연구 범위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마냥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이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성숙해진 분야들이 있어요. 연구들이 좀 꽤 돼서 그런 분야는 가서 석사만 해서 뭔가 좋은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암호기술 쪽으로는 논문 쓰기가 쉬웠어요. 비교적. 성숙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지금은 아주 성숙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좋은 논문 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암호기술 쪽 논문들보다도 그냥 해킹, 뭐 이런 그런 논문들, 그런 쪽 연구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걔네들은 약간 좀 달라. 그러니까 암호기술 쓰는 거와 달리 어떤 사람이 제품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제품이 내가 해봤더니 해킹이 되더라. 그럼 그게 논문이에요. 뭐 삼성 자동차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 쓰이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해킹이 되더라. 그럼 그게 이제 논문으로 되는 거예요. 뭐 어떤 AP가 있는데 AP가 이런 프로토콜을 쓰는데 내가 해봤더니 그 AP의 키를 쉽게 찾아낼 수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논문들을 요즘 많이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이런 거랑은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학문적인 것보다는 구현적인 어떤 또는 이렇게 좀 노가다를 많이 해야 리버스 엔지닝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이제 허점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달라진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고자 하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 내가 대학원 가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어떤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인데요. 예를 설명하려면 이산대수 문제라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를 알라 그러면 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군. 그래서 군은 이양연산에 의해 닫혀 있는 대수 구조. 또 다른 수 개념이에요. 수체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게 이항연산이에요. 이항연산이라는 거는 연산자가 피연산자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 1, 2, 3, 4, 5, 6 이런 집합이 있고 연산을 곱하기 모두 7 곱한 다음에 나머지 7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항상 1, 2, 3, 4, 5, 6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닫혀있다 그래요. 닫혀있다. 그러니까 어떤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는 것은 그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빼내서 연산을 취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그 집합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닫혀있다, 클로즈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군이 되기 위해서는 항두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두원. 항두원은 이 연산하고 이 요소를 하면 늘 결과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A이면 A가 되는. 응? 그럼 얘가 항등원. 곱셈에서는 주로 1이 항등원이에요. 1. 그래서 1이라는 항등원이고 모두 원소는 역원이 있어야 돼요. 역원. 역원은 항등원이 되는. 그러면 A와 B는 서로 역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와 4는 역원이에요. 2 곱하기 4는 8이고 모듈러 7 하면 1이 돼요. 그래서 2와 4는 서로 역원. 그리고 얘네들은 다 역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역원을 곱하여 나눗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산이 있으면 역원이 있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 더하기면 빼기, 이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곱셈 계열이니까 거기에 대한 역원은 그 나눗셈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방정식에서 x가 뭐냐? 그러면 양변에 2를 4의 역원인 2를 곱해요. 그럼 2 곱하기 4는 1이죠. 그럼 x만 남는 거고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3. 그래서 x는 3이에요. 4 곱하기 3은 12. 12는 모두 7하면 5죠. 그래서 그렇게 나눗셈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를 계속 거듭 제곱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5의 1승은 5, 5의 2승은 25인데 4가 되겠고요. 그걸 또 4 곱하기 5면 20이 되겠고 그거는 6이고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돼요. 그러면 5를 계속 거듭 제곱하면 여기 있는 원소를 쭉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시 또 곱하기 5하면 반복이 돼. 그래서 이 5를 우리가 이 군의 생성자라 그래요. 생성자. 이 군의 생성자라 그러고 생성자가 있는 군을 순환군이라 그래요. 순환군. 그래서 얘는 순환군이에요. 3도 되고 5도 돼. 3도 생성자고 5도 생성자예요. 해보면 돼. 2는 생성자가 안 돼.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반복이 돼. 1, 2, 4, 1, 2, 4, 1, 2, 4. 그래서 2는 저 군의 생성자는 못 돼요. 근데 3이나 5는 저 군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 개념을 알았고 생성자를 알았어요. 그럼 이산대수라는 건 뭐냐? 그럼 얘를 잘 보세요. 기저를 5라고 놨을 때 기저 5에서 4에 대한 이산대수는 뭐냐? 2예요. 2. 그러니까 gx equal y인데 얘하고 얘를 줬을 때 요 x가 y의 이산대수예요. g에 대한. 요 x가. 그러니까 색인. 얘를 생성해내는 색인이에요. 그거를 이산대수라 한다. 그러니까 기저 5에 대한 6의 이산대수는 3이고 기저 5에 대한 2의 이산대수는 4예요. 이 5의 4승은 2니까. 그래서 요 값이 얘의 이산대수. 근데 이산대수를 예가할 때는 기저가 있어야 되겠죠. 기저가 3이면 또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이산대수는 하나 말고 여러 개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를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 기저에서는 특정한 수의 이산대수는 고정되어 있죠. 근데 저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5의 8승일 경우에도 5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치? 여기 2가 있을 때, 2의 8승? 네,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그 뒤에 것도 맞는데, 5의 2승이나 5의 8승은 같은 수예요, 체계에서. 그래서 요거를 안 쓰고, 요 제일 작은 값, 작은 값을 이산대수 써요. 여기서만 놀거든, 여기서만. 이 군의 크기에서만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듈러 하는 이유도 하나는 뭐냐면 모듈러를 안 하면 정수들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수,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수를 어떻게든 쓰려고 그러면 이런 이산대수를 쓰면, 그러니까 이 모듈러 연산을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모듈러 연산을 써서 수 체계를 제한하면 오버플로우 걱정 없이 어떤 컴퓨터에서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 체계를 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활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수 체계. 정수는 정수인데 1부터 P-1까지, P가 소수면 P-1까지의 새로운 수 체계. 거기서만 노는 거야. 항상 수가 벗어나면 다시 일로 들어가. 클로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산대수 문제는 뭐냐면 순환군의 정보, 생성자 G, 임의의 군 원소 Y가 주어졌을 때 기저 G에 대한 Y의 이산대수 찾는 문제가 이산대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 정보라는 건 저런 군을 쓰면 소수 P가 군 정보예요. 소수 P. 소수 P면 이거의 집합은 1부터 P-1까지만 우리가 쓰겠다는 거예요. P. 그리고 여기에 생성자 하나 딱 계산해내고 요거 두 개를 가진 다음에 Y를 딱 줘. 그럼 얘가 요게 얼마냐? 찾아봐라. 그게 이산대수 문제고요. 이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일까요? 불가능하진 않겠지. G의 1승, G의 2승, G의 3승에서 다 계산해. 언젠가는 Y 나오겠죠. 얘가 생성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데 일정 크기 이상이면 이거는 계산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100년, 10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 군이 웬만큼 크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수학에서. 자, 이산 문제. 너무 수학적인 거 디테일 안 들어가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한순환군의 생성자 G를 하나 PG 구했다. 그러면 앨리스가 A를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1부터 P-1에 있는 사이에 있는 수를 작은 수들 말고 큰 수를 하나 생성해요. 그래서 줘. 그럼 얘도 줘. B를 하나 생성해서. 그러면 이 GAB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계산할 수 있냐면 앨리스와 반만 계산할 수 있어요. GAB. 이 GAB를 앨리스 입장에서는 요걸 받아서 요거를 A승 하면 되죠. 얘는 이거 받아서 자기가 B승 하면 돼. 그럼 GAB를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가로챈 사람들은 GA로부터 A, GB로부터 B를 못 계산해요. 이산대수 문제니까. 그렇죠? 저걸 못 계산하기 때문에 제3자들은 GAB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생성자, 군 하나만 우리 이런 군 쓰자라고 약속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키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A 값하고 SAB 값이 이제 같을 텐데 저거를 세션 키를 바로 저걸로 쓰지 않고 KDF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럼 이 함수에다 저 값을 넣으면 서로 앨리스와 밥은 똑같은 대칭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대칭키를 가지고 비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 동의. 얘가 생성한 것도 아니고 얘가 생성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서버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단지 이 세팅만 어그리 된다 그러면 내가 랜덤 값 만들어서 주고 얘도 랜덤 값 만들어서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키 동의 프로토콜은 어떤 특정 참여자가 홀로 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결정하는데, 이 함께 결정할 때 각 참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조금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게끔, 비슷한 수준의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얘가 해야 되는 일, 얘가 해야 되는 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둘 다 랜덤 값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고, 자기가 받은 값을 자기가 선택했던 랜덤 값 가지고 또 거듭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리고 각 참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랜덤 요소가 충분히 랜덤하다 그러면 프로토콜을 통해 생성된 세션 키도 역시 충분히 랜덤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계산된 요 값은 별도로 타임스탬프나 난스가 없이도 최근에 만들어진 값이라는 걸 서로 확신할 수 있어요. 이 A라는 게 요번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A 입장엔? 얘는 B도 요번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A 가지고 이걸 만들기 때문에 이 값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어떤 값이 될 수가 없겠지. 내가 요번에 만든 거니까. 내가 요번에 만든 값을 가지고 새롭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타임스탬프나 뭐 이런 거 쓰지 않고도 서로 자기가 만든 A가 랜덤하다, 충분히 랜덤하게 자기가 생성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최근에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키 전송 프로토콜에서 서버가 만들어주고 막 이런 방식하고 달리 얘는 조금 특징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기존에 필요했던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키 제어 요구 사항처럼 기존에 없었던,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요구 사항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 제어 요구 사항인데, 좀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어요. 이 주장이 뭐냐면, 요런 사람들이 했는데, GA를 주고 GB를 줘요. 즉, 밥이 좀 더 늦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밥은 GA를 본 다음에 B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좀 더 뭔가 이 최종값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는데 제어할 능력이 얘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B1, B2 몇 개를 생성해가지고 해보고 지가 그래도 좀 더 마음에 드는 애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쟤보다는. 쟤는 뭐가 안 되는데, 앨리스는. 그래서 얘가 좀 더 그 키가 어떤 값이 되도록 제어할 능력이 뒤쪽에 있는 애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숨겨서 줘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서 준다는 게, 줄 때 해시를 해서 줘요. 해시를 해서 줘요. 그러면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이 만족이 되죠. 일방향성이 만족이 되니까 해시 값을 보면 얘는 그 안에 들어있는 GA가 어떤 값인지는 계산해낼 수가 없죠. 그러면 얘 입장, 아까는 GA를 보고 B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GA를 보지 못한 상태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B를 그러니까 결정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GA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도 스스로 그냥 B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고, 이 GB를 받으면 3번에서 앨리스는 여기에 들어있던 GA를 주는데, 앨리스 입장에서는 GA를 주지 않고 여기 있는 값 말고 다른 값을 만약 줄 수 있으면 얘가 또 능력이 더 세지는 거죠. 앨리스가. 그런데 이 해시 함수는 충돌 회피이기 때문에, 충돌 회피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넣었던 GA 말고 똑같은 해시 값을 가지는 GA 프라임을 앨리스는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 AB
결정에 있어서 누가 더 뭐 유리하다, 뭐 능력을 더 갖고 있다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 프로토콜, 암호 프로토콜에서 제법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값을 주는데 나중에 공개하려고 주는 거예요. 값을 주는데 공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할 때 그때 줬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줄 수 없도록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해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줄 때는 숨겨서 주는 거예요. 해시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값을 밝혀야 될 때 밝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시의 특성상 옛날에 줬을 때 요때 계산됐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특성을 암호 프로토콜에서 제법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값을 주고 싶은데 있는 밝혀서 주는 게 아니라 숨겨서 주고 나중에 공개하겠다. 어떤 시점이 되면 투표를 하는데 내가 투표한 값을 현재는 밝히지 않는데 나중 되면 밝히겠다. 근데 내가 그때 가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밝힐 수 없게 하는 거지.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투표에는 조금 비밀성이 계속 보장돼야 되는 거니까 안 맞을 수 있는데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시하는 거, 우리 해시하는 게 동전 던지 갈 때도 쓰였던 그거예요. 그렇죠? 짝수 홀수 숨겨서 주고 얘가 짝수 홀수 선택하게끔 하고 그런 게 다 여러 가지 응용들에서 생각하다 보면 이 해시가 그런 용도로 해시가 갖고 있는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런 종류에 있는데 키를 확립해 쓰는 건데 이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들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지난 두 번째 노트에서 암호 프로토콜 봤을 때 재전송 공격이라든지 기지키 공격이라든지 다양하게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능동 공격은 매우 다양하고요. 이 공격이 어떤 특정 프로토콜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해서 그 공격이 또 다른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해야 되는 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공격이 의미가 있는 공격일 수 있고 의미가 전혀 없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공격의 결과가 프로토콜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따라서는 어떤 의미 있는 공격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재전송 공격. 초기 프로토콜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게 재전송 공격입니다. 재전송 공격. 그러니까 재전송 공격은 지나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가 걔를 또 써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전송 공격이에요. 한번 교환됐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써먹는 그런 게 이제 재전송 공격인데 이 재전송 공격도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억압 여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 여부는 옛날에 메시지가 누가 보내려고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달 안 한 거예요. 공격자가 막아버린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전송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이 공격 당한 입장에서는 옛날에 받았던 거를 내가 또다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옛날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메시지를. 공격에 의해서 억압이 돼서 내가 예전에 원래 받았어야 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중복 검사로 방어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왜 있습니다. 그랬지? 중복 검사로 방어할 수가 없다. 왜?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재전송할 때 옛날 메시지를 그대로 보낼 수도 있고
옛날 메시지를 약간 수정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메시지 중에 암호화되지 않은 부분은 쉽게 변경할 수가 있죠. 지난번 봤듯이 앞에 있는 A, 콤마 부분, A 콤마 부분은 쉽게 C나 D로 바꾸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죠.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의도 변경.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당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떠냐? 순방향, 역방향. 그러니까 A가 B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옛날에 줬어요. 그럼 얘를 가져다가 다시 B한테 주면 이건 순방향이 돼요. 근데 이 메시지를 A한테 보내버리면 역방향이 됩니다. 그러려면 순방, 역방향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우리가 방향을 식별 못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 가능하고 방향이 나타나게끔 우리가 프로토콜 구성하면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순방, 역방향, 수행 내부, 수행 외부. 이거는 A, B가 프로토콜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메시지를 여기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수행 내부예요. 같은 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은 프로토콜 그 수행을 공격하는 거예요. 수행 내부고 A 이렇게 다른 수행 여기 있는 거를 여기 갖다 쓰면 수행 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주고받고 있는 메시지 거기서 1번 메시지에 있는 걸 4번에 갖다 썼다. 그러면 그 수행 내부예요. 근데 옛날 막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끝난 거 옛날 거 갖다가 또 쓰면 그건 수행 외부죠. 수행 외부. 이게 꼭 B가 아니라 뭐 C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수행이죠. 이거는. 런이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전통, 중첩. 전통은 이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얘는 끝난 거야. 끝난 상태야. 옛날에 끝난 상태에서 끝난 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고 중첩은 A가 B랑도 하고 C랑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갖다가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중첩 공격이라 그래요. 중첩. 그러니까 현재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병행으로 프로토콜을 수행하게끔 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중첩이라 그럽니다. 중첩.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심플한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프로토콜 각 메시지 내에 암호문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 1에 쓰는 암호문의 형태와 메시지 2, 메시지 3, 메시지 4에 쓰는 형태를 다르게 하면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가 못 쓰는 거예요. 수행이 내용이 비슷해. 그러면 갖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각 메시지 암호문 내에 메시지 번호, 메시지 방향,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 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얘는 1번, 2번, 뭐 방향은 이쪽, 뭐 저쪽, 뭐 이런 것들 다 넣어서 하면 이제 공격이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두 개의 세션 키를 확립해서 방향마다 다른 세션 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K1이 쓰이고 여기는 K2가 쓰이니까 여기 있는 메시지는 여기다 못 쓰겠지. 여기 있는 메시지는 여기다 쓸 수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 만들어서 요건 내가 보낼 때, 요거는 수신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요 반복 3도 많이 쓰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요 슬라이드까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오라클 얘기했을 때 나왔던 프로토콜하고 비슷한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A가 NA 값을 랜덤한 값을 암호에서 주는데 이제 쓰는 키가 쌍방간에 이미 대칭 키가 확립되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걸 받아서 NA를 풀어가지고 NA를 주고 또 MB를 주면 얘가 MB를 주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냐면 이 암호문을 풀 수 있는 것은 상대방뿐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보면 이 메시지의 구성 형태들이 되게 비슷하죠. 요 형태와 요 형태가 비슷하니까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 요거 한번 보세요. A가 1번 메시지를 보내. B한테 보내겠죠. 이걸 하려고 B한테 보내. 그럼 이 공격자가 차단시켜요. 차단시키고 프로토콜을 하나 새로 시작해. B인 척해서 A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토콜은 A가 B랑 이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있고 공격자가 B인 척해서 A랑 똑같은 프로토콜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치챘다. 막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시키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써서 앞에 거만 바꿔서 줍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KAB를 풀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것을 두 번째에서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보내면 앨리스가 새로운 나운스를 하나 만들어서 NA를 풀어줍니다. 그럼 NA를 갖고 있으면 또 얘는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응답을 해서 줘. 그러면 쟤는 또 B가 보낸 줄 알고 이걸 또 풀어줘요. 그러면 얘 맞고 하나를 주면 첫 번째 1, 2, 2', 3'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KAB가 없는데. KAB가 없는 상태에서 핑퐁 시키듯이 해가지고 다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토콜은 어디가 잘못됐냐면 요 두 개의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 놔서 얘가 이걸 가지고 요 메시지를 2번에 써먹고 2번을 1번에 써먹고 이런 거예요. 1번 메시지 받은 거를 중단시켜 놓고 앞에 있는 글자만 바꿔서 주면 얘는 그걸 풀어서 주고 2번 메시지 주는데 얘는 또 얘를 싹 바꿔서 줘서 NA'을 얻은 다음에 NA'을 줘서 이 과정을 B 행사해가지고 A와 수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방향성을 나타내야 돼요. 방향성. 그러면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요 암호문 내에 이 KAB를 만든 사람, 요 암호문을 만든 사람을 넣거나 반대로 그 수신자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여기 경우에는 수신자 이름을 넣었죠. 그렇죠? B. 그럼 여기에 B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얘는 A를 기대하는데 B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 형태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하겠고요.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아, 그건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A가 B랑 하는 거랑 A랑 C랑 하는 거랑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 보고 또 C가 B랑 하는 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것도 다른 거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따질 때 이런 공격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자가 B 말고 다른 애랑 하는 거 그런 형태로
또 얘는 B가 받는 거죠. B가 C랑 받는 거 만들어서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문제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될 수 있게끔 수정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재전송 공격의 문제점들입니다. 혹시 질문? 네, 오늘 여기까지.